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식품위생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이 식품위생 총 6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딱 문제 15문제씩 해서 6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회, 3회씩 이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식품위생 문제는요, 보통 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2019년에도 1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다 뭐였냐면 식중독이요. 거의 대다수가 식중독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여기 모의고사 또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요,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2문제, 그다음에 해썹에서 1문제, 그다음에 기생충에서 1문제, 감염병에서 1문제,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요, 식중독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식중독이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식중독 파트도 우리 또 나눠지잖아요. 이렇게요. 세균성, 화학성, 화학성, 그 다음에 자연독, 그리고 곰팡이독,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여기서 2문제, 그 다음에 화학성에서 1-2문제, 나머지는 다 세균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요, 주로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간혹 이제 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여러분 영양사 시험에서는 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만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다수는 세균성 식중독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균성 식중독을 가장 열심히 봐둬야 될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모의고사 1회부터 진행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문제를 다 풀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75페이지 식품위생 모의고사 1회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면 이 1번하고 2번 구성이요. 식품위생 개요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보통 항상 보니까 2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1번. 식품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내인성 위해 요소는, 여러분 우리가 위해 요소를요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인성은요, 원래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물성, 그다음에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식이성 알레르겐. 식이성 알레르겐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인성에는요, 대다수는 여기에요. 외부로부터 유입, 혼입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미생물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다수는 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기생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해화학 물질, 화학성 식중독에 해당이 되는 것도 대다수 여기에요. 그래서 대다수는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유기성이 있어요. 유기성은요, 내인성도 외인성도 아니에요.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던 성분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하는 과정 중에요, 생성되는 물질들이에요. 생성되는 물질들.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유기성 위해 요인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벤조피렌 같은 애들 있잖아요. 벤조피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그 벤조피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햄, 소시지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발색제 때문에 생기는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물 염소 소독할 때도 발암성 물질 만들어졌었잖아요. 트리알로메탄. 심지어 우리 감자 튀길 때도 만들어져요. 감자를 튀길 때 만들어지는 신경독성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뭐 과산화물 같은 거. 과산화물, 지방이 유지가 산화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과산화물, 이런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뭐, 그 다음에 우리 주류 제조할 때, 이 과실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메탄올. 이런 애들,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시험 문제 보기로 나왔던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의 대표가 되지요. 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내인성 위해 요소 찾아라 그랬죠. 식물성, 동물성, 자연도. 그럼 뭐 식물성, 자연도 그러면 뭐 독버섯의 독성분이라든지 뭐 감자에 있는 솔라닌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자연독 하면 조개독이라든지 보고독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조개독도 없고 보고독도 없고, 그다음에 식물성 자연독도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식이성 알레르겐이야. 이거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1번의 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 보기 보세요. 산화유지라든지 노르말 니트로소 화합물은요, 유기성이에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5번은요, 유기성 위해 요인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기생충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외인성이에요. 외인성 위해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고온단시간 살균의 가열 온도와 시간으로 옳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열 살균은요, 기본이 뭐였냐면요, 시간, 온도, 대상. 요걸 기억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고온단시간 그러면은 4번이죠. 70에서 75도씨 범위면 돼요. 그래서 72에서 75도씨에서 15초에서 30초 가열하는 방법이고, 우유의 가열 살균법으로 이용 가능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답 4번인데요. 나머지 보기 이제 확인할게요. 자, 답은 4번인데 1번 보세요. 121도씨에서 15분 이상 가열한다? 고압증기 멸균이요. 우리 통조림 살균할 때 이용할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2번 보세요. 95에서 120도씨에서 30분 고온 장시간 살균법이에요. 이것도 통조림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62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도 있죠. 이거 뭐였어요? 60에서 65도씨 범위니까 저온살균이야. 저온살균이죠. 자, 저온살균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130에서 135도씨에서 2, 3초 가열하는 건 뭐예요? 초고온 순간살균법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열살균법은요, 시간, 온도, 그리고 대상 기억해 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딱 시간, 온도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2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여기서부터 식중독 문제가 나오는데요. 3번은요. 분류 문제예요. 그럼 분류 문제는 되게 고전적인 문제지만 꾸준히 나오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식중독은 발병 메커니즘에 따라서요. 감염형, 독소형, 요즘엔 중간형도 하나 더 분류를 하죠.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중에 중간형, 감염 독소형에 해당하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여전히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적으로 분류하는 게 뭐예요? 감염형과 독소형이었죠. 근데 지금 한 가지를 더 분류하죠. 중간형 내지는 감염, 독소형. 감염형과 독소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감염 독소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얘도 독소를 만들긴 만드는데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아니라요. 우리 체내 내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독소가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생체 내 독소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중간형으로 분류하는 건 딱 두 개가 있어요. 웰치균하고요. 세레우스. 딱 두 개죠. 웰치하고 세레우스. 그래서 우리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웰치균 내지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균. 그 다음에 세레우스요. 근데 여러분 세레우스는 두 가지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구토형과 설사형 중에요. 설사형이 중간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소형은 여기도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뭐 있었어요? 황색 포도상구균하고 보툴리누스가 대표적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세레우스요. 세레우스는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세레우스의 설사형은 중간형이지만 구토형은 독소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까요? 감염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감염형. 요거 빼고 나머지는 감염형.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중간형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중간형의 특징 기억나세요? 식품 중이 아니라 장 내에서 만들어진 독소가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중간형 내지는 감염 독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일반적인 독소형하고. 자, 그럼 문제에서 중간형 내지는 감염 독소형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웰치균이나 세레우스균을 찾아주시면 되죠. 근데 보기 중에 웰치균은 없는데 세레우스는 있어요. 바실러스 세레우스. 답은 2번이죠. 자, 그럼 3번의 답 2번이죠. 1번 보세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클로스리디움 보툴리눔. 그럼 뒤에 보툴리눔이 붙어 있으니까 보툴리누스의 원인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세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여러분 앞에 리스테리아 붙어 있잖아요. 리스테리아 식중독의 원인균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앞에 캠필로박터 붙어 있죠.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얘네들도 분류할 수 있죠. 1번, 4번, 5번은 감염형. 그리고 3번은 독소형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분류한 연습해 두시면 돼요. 원인균 보고 얘가 어떤 식중독의 원인균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람음성의 간균으로 그람음성?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감염형 식중독은 대다수가 그람 양성이었어요? 음성이었어요? 대다수가 그람? 음성. 그람 음성이에요. 통성염기성 간균에 해당이 됐고요. 편모가 있었죠.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감염은 이게 기본이었죠. 근데 예외적인 애들이 있었어요. 예외적인 애들이 있긴 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다 그람 음성인데 딱 하나 예외적으로 그람 양성균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염형 중에 유일하게 그람 양성균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게요? 리스테리아요. 리스테리아요. 얘만 뭐예요? 그람 양성이었어요. 자, 그다음 이것도요. 다 통성이에요. 다 통성염기성인데 얘 혼자만 예외적으로 미호기성이 있었죠. 유일하게 미호기성 뭐였을까요? 캠필로박터야. 캠필로박터. 자, 그래서 감염형은 간균에 편모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자를 만들지 않죠. 그래서 열에 어때요? 약했잖아요. 열에 약해서요. 보통 60도씨로만 가열해도 충분히 어때요? 대다수 사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거의 공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한 다음에 예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식중독균만의 특징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다수의 식중독균들은요, 중홍균이에요. 37도씨 내외가 최적이에요. 근데 예외적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거. 그럼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뭐 아니면 뭐였게요? 여시니아 아니면 리스테리아요. 여러분 여시니아하고 리스테리아만 저온에서 증식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저온에 증식 가능하다 그러면 여시니아 아니면 리스테리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남다르게 최적 온도가요.
37도씨가 아니라 40도가 넘어가는 애가 있어요. 42도씨 이렇게 넘어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최저 온도가 42도씨 이렇게 넘어가는 거 뭐였을까요? 캠필로박터. 감염형 중에는 캠필로박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형 중에는 웰치균이 있었어요. 웰치균도 한 43에서 47도씨로 최저 온도가 좀 어때요?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외적인 애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특징을 잡아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 60도씨에서 20분 가열하면 사멸되며 주요 원인 식품은 식욕, 달걀이며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이는 식중독의 원인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람 음성의 간균이고요. 포자를 만들지 않으니까 열이 약하죠. 그래서 60도로만 가열하면 사멸이 되는데 60도씨에서 20분만 가열하면 된대요. 근데 가장 특징적인 게 여기 나옵니다. 달걀이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인다. 이게 바로 특징이었는데 이 식중독의 특징 그러면 달걀이 주 원인 식품이다.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인다. 이게 바로 특징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뭐의 특징이에요? 살모넬라 식중독의 특징이었잖아요. 살모넬라.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달걀로 인해서 김밥에서 식중독 사고가 터져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살모넬라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외에도 살모넬라의 균의 특징을 잡자면은요. 장내 세균가로 분류가 될 수 있었죠. 장내 세균가. 이것도 작년부터 시험 문제 보기나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장내 세균가라는 거. 이거 장내 세균가 분류될 수 있는 식중독균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온 살모넬라, 그다음 병원성 대장균, 그리고 여신이아요. 그러면 식중독균 중에서는요. 장내 세균가로 분류되는 균은 딱 요 3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보기가 장내 세균가로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딱 얘네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 5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세균성 식중독균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도씨 냉장 온도에서도 느린 생육이 가능하다.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 여러분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 그러면 뭐예요? 여신이아 아니면 뭐였어요? 리스테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특징이 뭐라고 주어졌냐면요. 적은 양의 균수로도 발생 가능해요. 소량으로 발생 가능하대요. 우리 보통 식중독은요. 다량 섭취해야지 발생 가능한데 얘는 소량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신생아, 노인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요. 폐혈증, 수막염, 임산부에겐 유산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임산부에게 유산, 사산 등의 증상이라든지 소량으로 발생 가능하면서 저온 증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뭐의 특징이냐면 리스테리아죠. 그래서 여러분 리스테리아 특징을 다 묶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람, 유일하게 감염형 중에 그람 양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내염성. 염에 잘 견딘다는 특징, 이것도 잘 나옵니다. 6에서 10% 염농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온에서 증식 가능해요. 그래서 4도씨에서도 느린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소량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량으로 발생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량이요. 얘 몇 개만으로도 발생 가능했잖아요. 몇 개만 있어도 발생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증상이 특징적이에요. 임산부에게요. 유산, 사산의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요. 수막염, 폐혈증, 수막염이라든지 폐혈증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었죠. 근데 의외로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 증상 없이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육류라든지 우유라든지 유제품,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얘만의 특징을 잡아라.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온 김에 아까 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게 여신이하고 리스테리아가 있었다 했잖아요. 소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었죠. 여러분 소량으로 발생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리스테리아도 소량으로 발생 가능하지만 캠필로박터도 가능해요. 그래서 캠필로박터와 관련해서 미오기성이다, 소량으로 발생 가능하다 이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장관출혈성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얘는 식중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2급 밥정 감염병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일명 우리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5157 H7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식중독마다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잘 잡아서 정리해두면은요, 식중독은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 정리해두시면 웬만한 문제는 손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집에서 제조한 밀봉된 병조림을 섭취한 후 12시간이 지나서 구토복통, 설사 후 호흡곤란, 연화곤란, 복시, 실성 등의 진경 증상이 나타났다면 의심되는 식중독은 우리 뻔하죠. 병조림, 통조림 같은 밀봉된 식품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경 마비 증상을 보였다. 그럼 이건 당연히 뭐예요?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그래서 여러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원인이다 보니까요. 편성염기성이잖아요. 그래서 편성염기성, 상소가 없는 상태에서 잘 자라는 균이다 보니까요. 주로 원인식품 통조림, 병조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툴리누스균과 시험 문제가 나오면 통조림, 병조림 얘기는 꼭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지금 나왔듯이요. 얘만의 증상. 처음에는 위장 증상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엔 위장 증상을 보이다가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요 신경마비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보툴리누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발열은 없어요. 발열은 없습니다. 발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런 신경 증상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치사율이 높죠.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신경 증상을 보이는 이유가 있죠. 이 식중독의 원인 물질, 원인 독소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뉴로톡신. 뉴로톡신이야, 뉴로톡신. 그럼 뉴로톡신 열에 그래도 약하니까요.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균 자체는 내열성이 강한 거 아시죠? 여러분 내열성 뭘 만들 수 있어요? 포자. 그래서 앞에 이거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으로 시작했거나 바실러스로 시작하는 균들은요.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식중독 균을 찾아라 그러면 보툴리누스균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원인 물질을 찾아라 그러면 뉴로톡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 3번이 되죠. 자, 그래서 6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어육 등에 번식해서 히스티딘을 탈탄산화하여 히스타민을 생성함으로써 섭취 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그럼 히스타민을 생성을 해서요.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원인이 되는 균을 찾아라 이거죠.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균 뭐였어요?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이었죠. 모르가넬라 모르가니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 2번이 되죠. 여러분 7번의 답은 2번인데 여러분 1번 봐주실래요? 1번 비브리오 부니피커스. 앞에 비브리오 붙었죠.
얘는 장염 비브리오균 아니고요.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작년 시험 문제 나왔었네요. 비브리오 부니피커스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라는 게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요. 얘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입니다. 비브리오가 원인이긴 한데 이 일반적인 위장 증상이 아니라 폐혈증을 보일 수 있는 균이에요.